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 쟁점과 시국 현안들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여 변호사님이 고영신 TV의 홍보를 위해서 이 시국 현안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직접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고영신 TV 홍보보다도 고영신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들 분들께 어떤 감사하는 뜻으로 그렇죠.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굶주리셨는지 게시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분들 질문에 다 대답을 뭐 해드린 건 시간 관계상 또 이게 시사 정담, 정치에 관한 어떤 법률 문제니까 다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은 사실은 이거는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그렇죠. 단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게 맞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이제 공적인 문제. 그렇죠. 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의문점을 올려주시면은 우리 지금 고영신 TV의 어떤 개국 그 취지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법률 문제는 조금 제가 뭐 대답해드리기에 마치 제가 변호사 업무에 도움되려고 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지금 공적인 문제 위주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취지는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이번에 올라온 몇 개 그 상담 내용 중에 제가 추려서 간략하니 또 여 변호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지금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면을 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총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관할 검사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검사가 고검장 또는 지검장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건 언제 하냐 하면 의사 능력이 없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거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자기의 어떤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뭐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교도소에 있으니까 재산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 그다음 건강상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관할 이 교도소 관할, 그리고 교도소 관할보다도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면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의 검사가 형을 집행한 검사가 보고 이거는 수용 생활을 하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지검장 또는 고검장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뭐 관심은 있어도 윤석열 총장이 그 자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형 집행정지는. 그러니까 해당 지검의 검사라든가 지검장의 결재를 받겠지만 그래도 형 집행정지를 하려면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어야겠죠. 내락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행정부의 대통령이 다 하고, 그다음 검찰의 일은 총장이 다 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한백 씨인가 헌법 84조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외환 내란죄가 아니면은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14일 대법원에서 제3고심 결정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이라든가 또 처벌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그동안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체 그런 재판에 거부하는 그런 거부했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략히 뭐 취지는 아실 테니까. 지금 저도 그분의 그 질문 사항을 봤는데요. 탄핵이라는 거는 형사처벌하고 별개의 절차입니다. 물론 내란 외환죄가 있으면 그거는 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다른 죄로는 예. 기소가 안 되는데 내란 외환죄는 기소되지만 탄핵은 예.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 법률에 위반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내란 외환죄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 심지어 대통령이 길 가다가 그 신호 위반하고 그 차 몰아도 그 사실 법률에 위반됐죠. 예. 근데 탄핵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도로교통법 위반을 가지고 탄핵한다는 거 직무 수행에 이게 문제가 있느냐 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의결하는 국회, 그다음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런 법률 위반한 사람을 과연 우리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예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사실 탄핵됐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게 내란 외환죄에 해당할 만한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냐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 못하게 할 정도냐 이거는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그렇다고 의결하고 결정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과연 대통령을 그 정도 그 탄핵할 만한 정도의 일이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책임지는 거죠.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한 푼 안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느냐든지 여론조사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선고를 받았느니 타당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이미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문제이니까 여기서 또 그걸 왈가왈부하기에는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문제는 조금 만들긴 힘들다. 또 하나는 김혜영 씨가 이렇게 물은 것인데 되게 어느 아파트가 있을 경우 그 옆에 신축 공사를 하는 경우 뭐 아파트든 빌딩이든 그러면 분쟁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가 소음 피해를 받으니까 돈을 좀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늘 갈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저도 동대표를 하고 뭐 거기서 그 아파트 관리위원회 뭐 감사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라를 좀 선출을 합니다. 그래갖고 협상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 아파트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데 참 어려워요. 저희들도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그 어떤 그 옆 단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대개 주민들이 해야 될 소송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뭐 아파트 전체를 어떤 단체로 두고 할 소송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어떤 법익, 일조권, 환경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주민 전체가 돈을 따로 거두어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지 관리비에서 이걸 하는 건 관리비는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이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뭐 아파트 주민 전체가 막 그 저기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을 의결을 해가지고 쓰자 그래서 또 문제인데 관리비를 갖다가 그분한테 줘가지고 소송 비용을 쓰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한 분은 1995년에 이제 선친이 작고를 했는데 선친이 아마 본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새어머니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 새어머니도 작고를 했는데 살아계실 때 그 집을 그 새어머니한테 증여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자손들은 있기는 한데 연락도 잘 다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의도 해왔더라고요. 그게 유류분 문제입니다.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은 뭐 이 증여한 재산에서 유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시효가 있어요. 그게 1년인가 2년인가 그렇고 상속이 개시된 날도 10년인가 뭐 그래서 이건 95년 사건이라서 시효가 지나버렸네. 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그냥 포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의 자식들이 그 상속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되게 시골집이라는 게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대로 비어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이제 자기 또 친자식 한테 해줬다. 이거는 별개 문제고요. 이 새어머니한테 간 게 과연 그 유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쉽지만 포기하셔야 된다. 예. 또 한 분은 뭐 대전에 황운하 의원을 지적한 것 같던데 황운하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 출마를 하면서 경찰이라는 예, 신분을 유지한 채 유지하면서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 뭐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도 좀 궁금한 별개 측면이- 문제죠. 국가공무원법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신분은 있어요. 어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징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그 권한을 행사 못할 뿐이지. 예. 권한 행사 못한다고 윤석열 총장 저번에 직무 배제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선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궁금하던데. 황 의원은 당시 징계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가 지금 기소까지 예, 되어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출마를 한 거고 그런데 선거법하고는 또 좀 배치가 되고 자기는 사표를 냈는데 위에서 안 해줘가지고 안 해준 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 어떤 징계 절차가 진행 징계 중이면 들어가니까 못 오겠다는 사표 수리 못하면 그거는 그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표 수리를 안 해준 위에 분이 잘못한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져야지.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이거는 공무원 신분을 끝난 다음에 출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이거는 후보 자체 자격 자체가 우리가 황운하 의원 그때 나올 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나왔는데도 뭐 법은 우리는 관계없다. 공직선거법은 뭐 딴 나라 이야기지. 우리랑 관계없다면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돼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안들을 올려주셨고, 예 변호사님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국 가급적인 공적인 그런 법률적 현안들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더 그렇죠. 정확한 것은 잘 아는 변호사님이나 법률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미국 하면은 그래도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전범 국가, 예. 이게 상징적인 국가, 예. 모범 국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엊그제 예. 미국 그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예. 의사당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그런 의사당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국민회의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1814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전쟁이 붙으면서 영국군이 그 의사당을 불태우고 한 적은 있었죠. 네. 예, 그건 적대국가 아닙니까? 그건 그 뭐 당시나. 전쟁 중이니까요. 예. 그랬는데 미국 국민이 국내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방송에서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자생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불만 이런 걸로 했다면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가끔 국회 앞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위하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이 사람들이 국회로 진격하기 앞서서 그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예. 이 선거는 사기 선거고 나는 승리를 도둑맞았고 우리 용감한 시민들이 지금 의회로 진격하자. 예. 그런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그 트럼피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트럼프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국회로 갔고 국회에서 저는 CNN을 ABC, MBC를 다 봤습니다만은 미국 방송을 거기서 이제 보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경찰 방패 그걸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사람. 그다음 그 국회의사당 밖에 어떤 이 사다리는 아닌데 발 짚는 데가 있고 왜 전봇대에 그처럼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국회의사당의 의장석을 갖다 점거한 사람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을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단순한 시위가 아니고 미국 민주주의의 본산이 미국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이 의사당을 그 어떤 폭도들의 힘으로 점거했다는 거,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본 거죠. 그 공격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불만으로 했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인데 어떤 그 포퓰리스트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요. 앞으로 이게 미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포퓰리즘에 입각한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트럼프의 어떤 선거 불복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미국 그 정치인들이 전통을 존중하고 엘 고어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대표적인 분이시죠. 저는 오히려 그때 고어가 이겼다고 봐요. 예. 플로리다 그 나비 투표만 그 개표를 했으면 근데 미국 대법원에서 그때 보수가 많이 잡고 그 대법관 다수니까 플로리다 나비 투표를 갖다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끝났는데 그래도 승복했어요. 진짜 엘 고어가 진짜 그는 대통령을 도둑 맞았지만 승복했는데 그게 이제 엘 고어는 미국 전통이 이렇다. 우리 민주주의 전통이란 게 내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하더라도 제3의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거는 끝내자 하면 그걸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트럼프는 있죠. 미국 그 주법원, 주대법원, 심지어 연방대법원까지 사기의 증거가 전혀 없다. 선거 사기의 증거가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기를 주장하면서 나는 승리자고 나는 그 민주당에서 내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진짜 현직 대통령이 계속 그 말 하니까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는데 맞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의 어떤 부추김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선거 때 이런 일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저런 일들이 미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그 지지단을 모아놓고 위에 가서 항의하라. 뭐 그렇게 부추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 있어서 그동안 전통은 승복우 문화 아닙니까? 뭐 미국 어디든 어느 나라든 간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부정의 어떤 증거가 있다면 뭐 그건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지만 승복우 문화인데 지금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트럼프이즘, 트럼프이즘이죠. 트럼피즘이라고. 트럼피즘이라고 그러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있죠. 포퓰리즘입니다. 트럼피즘이라고 하지만, 포퓰리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있죠. 지금 민주주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했다. 극단주의이면서 그다음 교묘한 술책, 그다음 인기 정책 내세우고 그다음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소위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정치에 대해서 기존 정치의 해모감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자기 반대쪽에 대해서 극단적인 해모감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정치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많아졌습니다. 동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헝가리의 그 오르도반인가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 터키의 에르도안. 뭐 대표적인 사람. 그렇고요. 필리핀. 그다음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뭐 그 사람은 뭐 마약 사범은 그냥 그 자리에 총으로 쏘라 그러니까 인권은 아예 생각이 없는 마약 사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 마약 사범이 확정돼야 되는데 두테르테는 그냥 길에서 보면 경찰관 보고 쏴 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브라질의 볼소나르 전부 다 독재적인 스타일이에요.
중앙아프리카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아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있는데 말할 거 없고요. 예. 소위 그동안 그래도 민주주의 흉내를 낸 국가들조차도 트럼프에 등장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도 가장 선진적인 민주국가인 미국도 저렇게 하면 정권을 잡고 네. 그다음 이번에 트럼프가 맨날 주장한 7,200만이 자기를 지지했다. 7,400만인가요? 7,400만인가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싫어서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지 예. 트럼프 개인을 좋아서 한 사람 예.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포퓰리즘이고 막말하고 막말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예.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사이다 발언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정권에 가까이 가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라고 전혀 단언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정책이 그게 뭐 국가를 이롭게 하든 해롭게 하든 아무 관계 없고 돈 풀고 무조건 돈 주고 그다음 정적을 공격할 때 품위는 전혀 없이 마구 그냥 진짜 쓰레기라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또 그 사람들 지지층은 결집력이 강해요. 보통. 예. 그렇죠. 그 포퓰리스트 지지층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말이고요. 팬덤이 본래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연예인들 주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정치인들이 저는 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에 위험한 거다.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팬덤 현상이 있죠. 이거는 그 개인에 대한 그 호불호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있죠.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저는 정치는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어떤 정책, 그다음 그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을 보고 호불호를 갖다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도 난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이 부분도 있죠. 트럼프가 그동안 그 재임 4년 동안 거짓말 한 게 2만 6천 개 그래요. 하루 누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 계산 저 기억은 못 한데 그렇게 해도 미국인들이 사실 건국할 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었습니다. 예. 정직이고 신이고 그런데 그런 미국의 건국 이념에 비추어 보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어떤 그 사람의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이즘 이게 미국 국회의사당 이 현상을 보면서 진짜 세계 민주주의가 이제 점점점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게 미국조차도 이런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전혀 정치 그다음 행정 경험이 없는 트럼프도 말 몇 마디 잘하고 트럼프가 인기 끌은 게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일주일 지나면 그중에 한 명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게 상당히 인기 끌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오바마하고 힐러리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어요. 예. 특히 오바마는 흑인이고 힐러리는 잘난 체 하는 여자라는. 예. 그리고 워싱턴의 딥스테이트라 그러죠. 예. 워싱턴의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반발이 심했고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혀 행정 경험 그다음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되고 나니까 트럼프의 본바닥이 막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아까 우리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많이 그러는데 일단 선거로 당선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사람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때까지 싸웠던 전통이 엉망이 되면서 이렇게 4년 동안 끌고 온 게 결국은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아직도 지도자급이 맞지만은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줬던 게 꼭 군사력 어떤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어떤 세계 민주주의의 전범, 아까 모범을 보여주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미국도 별거 아니네. 네. 이번에 공산주의 국가들도 전부 다 미국 보고 조롱했어요. 네, 다 그렇죠. 존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예. 그다음 저스틴 트루도라든가 캐나다 총리 그다음 메르켈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공산 독재주의 국가도 너거 별거 아니네. 너희들 별거 아니네 이랬거든요. 이게 조롱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몰락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백인 우월주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부추기면서 그 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까지도 일어났습니다만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필리핀 여러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지금 시행하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위기 아니냐. 특히 대통령제라는 것은 직선을 통해서 뽑는 것이고 한번 뽑히면은 임기 동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팬덤과 포퓰리스트가 결합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거고 우리 경우에 이제 바로 대비가 되는데 소위 문파 세력, 빠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대통령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고 특히 초기에는 인이 마음대로 해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이 됐는데 이제는 문파들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죠 지금. 문파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족쇄 역할이 돼버렸어요. 미국도 공화당 의원들이 저 트럼프 팬덤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말 못해요. 대통령까지도 이제 문파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미국보다도 더 강한 양당제, 특히 그 적대적 양당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과연 우리의 경우도 여기에 비교를 좀 해보면은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대통령제는 있죠. 성공하기 극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그 유럽에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각제입니다. 다 내각제. 유럽에서는 대통령제가 동구 유럽, 그러니까 구소련 체제하에 있던 나라들 외에는 그런 나라는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원래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도 내각제예요. 그 다음 호주도 오스트레일리아 내각제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나라들이 보면 뭐 중앙아시아, 그 다음 아프리카, 그 다음 남미. 그러니까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나라는 이상하게 대통령제를 거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데는 내각 책임제를 하고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죠. 필리핀도 지금 두테르테 얘기했지만 마르코스 집권 때도 얼마나 그 독재가 심했고요. 부패로 아주 망했죠. 부패로 뭐 이멜다 구두가 뭐 몇천 3천 켤레 있다고 그래. 그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는 뭐 잘 했지만 체제는 좀 독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제라는 게 있죠. 아주 강한 어떤 국민의 견제, 그다음 언론의 견제, 의회의 견제, 야권 특히 야권이죠. 견제가 없으면요 항상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건국 2년부터 있죠. 그다음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그 4년 하고 나서 국민들이 왕으로 옹립했어요. 근데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독재로 간다 해서 거부하고 4년만 끝나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런 전통이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전통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미국이 그나마 대통령제지만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이 있죠. 그 왕조 시대가 2조까지 수천 년간 유지돼 왔고
그다음 일제 36년 그것도 독재 체제 아닙니까? 일종의 말하면은 일본 그 천황이 독재한 나라의 식민지였으니까 이런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2차 대전 때 점령하는 바람에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만일 그렇죠. 영국이야말로 점령해서 내각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이 그런 아주 강력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대통령제를 무슨 선물처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된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왕이 된 거예요. 권력을 그러니까. 잡고 내가 그 왕이라면 차라리 세자 시절을 지내면서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 할 건데 이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 비슷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걸 갖다 생각을 못 하고 그다음 이런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입각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들 그다음 의원들이 예. 대통령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국민의 한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예. 왕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걸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권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뭐 반기를 들었다가는 큰일 나고 네. 오히려 야권이 무슨 발목 잡는 말 하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발목을 잡느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더라고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윤석열 총장 예. 쟁송을 하니까 어디다 대통령한테 감히 그러니까 항명하느냐 뭐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왕인데 어떻게 왕한테 신하가 항명하느냐 이거예요. 감히 옛날 같으면 귀양 가거나 사약을 받을 정도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 머릿속에 아직도 은연중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인가 그때 보면 시골 할머니가 나라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을. 그렇죠. 다 나라님이라고. 그거 보고 참 대통령을 좋아해서 저런 말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되려면 멀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계속적으로 개헌 문제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내각 책임제를 예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예. 내각 책임제가 물론 불안한 요소, 어느 정치 체제는 불안한 요소 없는 체제는 없거든요. 그럼요. 다 단점 있고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통령만 마치고 나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대통령 안 가더라도 아들이 감옥 가고 이런 체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옛날 진짜 해방 이후에 나라가 워낙 그 혼란하니까 내각 책임 장면 때 잠시 해봤지만 그런 정도의 나라가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죠. 경제가 사실은 그 정치보다 더 앞서 있고 그러니까 그 이런 나라라면 이 정도면은 내각 책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인 어떤 그걸 해보고 물론 이탈리아 같이 그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1년에 뭐 몇 번씩 선거한 나라도 있지만은 예. 우리도 한번 내각 책임제라는 걸 통해서 이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을 좀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뭐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공약으로 뭐 이런 개헌 문제 이야기하다가 되고 나면 대통령 권력 워낙 강대하고 뭐 앞에서 다 조아리고 항명하면 혼내주고 하니까 고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권을 하면은 다들 뭐 생각이 바뀌죠. 개헌 얘기 하다가도 쏙 들어가 버리지 우리 않습니까? 속담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